그날 저는 정말 미쳤던 걸까요? 마감에 쫓겨 사흘 밤을 꼬박 새우고 냉장고에 캔맥주마저 바닥난 걸 확인한 순간 저는 홀린 듯 집을 나섰습니다. 얇은 가디건 하나만 대충 걸친 채 안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이미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한 뒤였죠. 살갗에 닿는 가디건의 거친 감촉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선명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저는 본능적으로 가디건 자락을 여몄습니다. 1층에 도착하기까지만 제발 아무도 타지 않기를. 이 민망한 고립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한 장난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8층에서 육중한 소리를 내며 멈춰섰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제 호흡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거기 그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며칠 전 마트 앞에서 제 지갑을 주워주며 묘한 미소를 지었던 그 선명한 눈빛의 남자 말입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좁은 폐쇄 공간은 순식간에 그의 체온과 낯선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제 옆에 서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슬로 모션처럼 느리게 다가왔습니다. 가디건을 움켜쥔 제 손등에는 핏줄이 돋았고 혹시나 흐트러진 틈새로 제 부끄러운 상태가 들킬까 봐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진동만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고 차가운 금속 벽면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사이의 공기는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또 뵙네요. 이번엔 지갑 잘 챙기셨습니까? 그의 낮은 저음이 귓가를 울리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우연한 만남이 48년 동안 제가 쌓아올린 평온한 고립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거려. 48, 더 이상 가슴 뛸 일 따위 없을 줄 알았던 제 메마른 인생에 가장 위험하고도 따뜻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 폭풍에 기꺼이 휩쓸리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글을 씁니다. 사람들은 작가라는 직업을 두고 낭만적인 상상을 하곤 하지만 실상 저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매일 조금씩 더 높은 벽을 쌓아 올리는 고독한 노동에 가깝습니다.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창백한 빗줄기만이 유일한 친구인 방 안에서 저는 단어들을 정렬하며 제 안의 소음들을 잠재우곤 합니다. 한때는 저도 남들처럼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의 넥타이를 메어주고 저녁이면 보글보글 끓는 찌개의 냄새로 집안을 채우며 언젠가 우리를 닮은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 거실을 가득 메울 날을 기다리던 그런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삶은 제가 상상했던 궤도를 비웃듯 벗어났습니다. 결혼 후 15년. 그 시간은 제게 축복이 아닌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악이었고 자격 미달의 증거였습니다. 명절마다 마주해야 했던 시댁의 서늘한 눈총, 누구네 집은 손주를 봤다더라는 말 끝에 길게 이어지던 침묵, 그리고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남편의 눈치를 보며 느꼈던 그 비참한 부채감. 미안하다, 혜인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남편이 내뱉은 그 마지막 한마디는 15년의 세월을 단 몇 초 만에 종결시켰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허무였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포기와 외면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마치 폐잔병처럼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이 아파트 단지는 제게 거대한 섬과 같았습니다. 마감 시간이 닥치면 낮과 밤의 경계는 희미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새벽녘에나 겨우 집 밖을 나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과 생기를 잃은 눈동자를 가진
낯선 48배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외면했습니다. 대신 마트에서 사온 500ml 캔맥주 하나에 의지해 뇌가 멍해질 때까지 글을 쓰다 쓰러져 잠드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유일하게 세상을 견디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제 삶의 균열을 타고 그 남자 석두 씨가 나타난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 고요를 요란하게 깨뜨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트 앞 벤치에서 혹은 아파트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그는 늘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나무처럼 묵묵했습니다. 마트에서 제 지갑을 주워 건네줄 때도 그는 제 당황스러움을 배려하듯 시선을 길게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는 짧은 말 한마디와 담백한 미소. 그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흔들었던 건 그가 저를 대하는 거리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쌓아 올린 벽을 억지로 허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속옷조차 입지 못한 민망한 차림으로 떨고 있을 때 그는 제 초조함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캐묻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창밖이나 층수 표시기를 바라봐 주었죠. 그 무심한 듯 섬세한 배려가 오히려 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아주 미세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관찰당하고 있다는 불쾌함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지켜봐 주고 있다는 안도감. 48. 인생의 모든 막이 내렸다고 생각했던 제게 그의 존재는 서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온기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 적당한 거리의 침묵이 15년 동안 상처받아 너덜너덜해진 한 여자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위로가 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그 민망하고도 뜨거웠던 사건이 지나고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의 무심한 듯 다정한 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글은 써지지 않았고 커서만 깜빡이는 모니터 앞은 지독한 고문실 같았죠. 결국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도심의 소음이 잦아들고 서늘한 밤 공기가 아파트 단지를 감싸 안을 때 저는 습관처럼 가벼운 가디건을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엔 속옷을 제대로 챙겨 입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말이죠. 밤 공기는 생각보다 달콤했습니다. 메마른 목을 축일 캔맥주 몇 개를 사서 마트를 나오던 길,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마트 앞 노란 가로등 불빛이 내려앉은 하얀 플라스틱 벤치. 그곳에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나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 손에 든 캔맥주를 살짝 들어 올리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웠습니다. 작가님, 오늘은 지갑 잘 챙기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제 귓가에 안겼습니다. 작가님이라니. 제가 글을 쓴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분리수거 날 내놓았던 수많은 파지더미나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제 방 창문을 눈여겨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가벼운 농담에 며칠간 제 가슴을 짓눌렀던 팽팽한 긴장감이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의 옆자리, 하지만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의 벤치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캔맥주를 땄습니다. 치익하는 경쾌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시원한 탄산이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 공기를 안주 삼아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제가 사는 동 8층에 사는 남자, 석두 씨였습니다. 이름만큼이나 단단하고 우직해 보이는 남자였죠. 대화 도중 저는 며칠 전 공원에서 보았던 그의 기이한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깊은 밤, 허리를 굽혀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들을 묵묵히 줍던 그의 모습 말입니다. 석두 씨, 사실 저번에 봤어요. 공원에서 쓰레기 줍고 계신 거요. 관리인도 아니신데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 질문에 그는 캔맥주를 만지작거리며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대단한 비결이라도 말해주듯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사는 곳인데 내 눈에 보기 싫은 게 있으면 치우는 거죠. 깨끗해지면 내 기분도 좋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복잡하던 머릿속도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의 대답은 싱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싱거움이 제게는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나 거창한 철학보다 진솔하게 다가왔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의 기분을 살피고 시댁의 인정을 갈구하며 세상이 정해놓은 행복한 가정의 틀에 나를 끼워 맞추려 애썼죠. 하지만 제 옆에 앉은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만의 질서를 지키며 오로지 자신의 내면이 평온해지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제가 그 말을 나직이 되뇌자 그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의 옆얼굴에서 깊은 고독과 그 고독을 길들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평화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서 작게 일렁이는 파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호기심이었고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순수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밤 공기 속에서 제가 잊고 살았던 누군가와 마주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대화,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은 공기, 그리고 내 아픔을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전해지는 위로. 석두 씨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삶의 경계선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길고양이의 걸음걸이를 구경하고 편의점 간판의 깜빡임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48세. 인생의 황혼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모든 문을 걸어 잠갔던 제게 이 싱거운 남자가 건네는 밤맥주 한 캔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초대장이 되었습니다.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 되고 그 필연이 반복되면 운명이 된다고들 하죠. 마트 앞에서의 첫 만남, 엘리베이터에서의 아찔한 재회, 그리고 이 밤의 맥주까지. 제 메마른 삶의 지표면 아래로 운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음을 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이제는 두려워하기보다 기꺼이 몸을 싣고 싶다는 생소한 용기가 샘솟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깊은 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의 빛깔이 변하더니 예고도 없이 후두둑 소리와 함께 거대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땅에 부딪히는 빗방울의 흙내음이 훅 끼쳐왔고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트의 좁은 처마 밑으로 몸을 바짝 붙여 피했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빗줄기 너머로 세상은 금세 흐릿한 수채화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빗줄기, 벽 안에 갇힌 듯한 묘한 폐쇄감. 그 좁은 공간에서 제 어깨와 그의 어깨가 아주 살짝 스치듯 맞닿았습니다. 얇은 가디건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단단한 체온은 쏟아지는 차가운 빗소리보다 훨씬 더 크고 선명하게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비가 쉽게 그칠 것 같지 않네요. 그가 제 쪽으로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캔맥주만 꽉 쥐었습니다. 공기 중의 습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사이의 긴장감도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튀는 빗방울만 바라보던 그가 조심스럽지만 아주 분명한 어조로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한 잔 더 하실래요? 이비를 다 맞고 가기엔 너무 춥잖아요. 그의 제안은 결코 가볍거나 선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하지만 차마 내뱉지 못했던 간절한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이 지독한 외로움의 비를 피해 서로의 온기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두 영혼의 본능적인 이끌림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빗속을 뚫고 8층 그의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은 그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었지만 은은한 나무 향기와 정갈하게 정리된 가구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실내에는 이름 모를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탁 대신 낮은 소파 앞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남은 맥주를 따랐습니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빗소리가 만들어낸 기묘한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했던, 아니 스스로도 외면해왔던 가슴속 깊은 결핍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게 제 삶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은 비가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시댁의 냉대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던 제 아내의 어린 소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임이라는 주홍 글씨가 제 가슴에 얼마나 깊은 흉터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흉터를 가리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글자 뒤로 숨어들었는지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석두 씨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투박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혜인 씨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한 사람이에요. 저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이곳에 홀로 남겨졌을 때 세상에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을 매일 아침 느꼈습니다. 이 텅 빈 거실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알아요. 그의 목소리에도 짙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같은 종류의 아픔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결핍을 알아본 영혼들은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제 손끝에 닿았을 때 세상의 모든 소음은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48년이라는 세월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의 빙벽이 그의 뜨거운 숨결 한 번에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살아있음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남녀 간의 육체적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은 절박한 위로였고, 서로의 고독을 나누어 짊어지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밤 창밖의 빗소리는 우리의 숨소리에 묻혀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나이 들어하는 사랑이 이토록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48이라는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살결을 확인하며 우리가 아직은 세상에 버려지지 않았음을, 여전히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그 속에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 입은 작가가 아닌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한 여자로서의 저를 말이죠.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잠하며 서로의 우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긴 겨울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소나기처럼 그의 온기는 제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소란스러웠던 빗소리가 거짓말처럼 잦아든 아침이었습니다. 커튼 틈새로 스며든 뽀얀 새벽빛이 낯선 천장을 비추고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48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만 번의 아침을 맞이했지만 그날 아침의 공기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맑고 따뜻했습니다. 곁은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온기가 제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시선이 멈춘 곳은 침대 옆 낮은 의자 위였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 제가 황급히 벗어 던졌던 가디건과 옷가지들이 마치 다림질이라도 한 듯 정갈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한 겹 한 겹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 마음을 담아 접어놓은 그 옷가지들을 보는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치부를 들킨 것 같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존중받고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늘 남편의 옷을 챙기고 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옷을 정돈해주고 나의 흐트러진 뒷모습을 이토록 정성스럽게 갈무리해준 적이 있었던가. 저는 그 옷자락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구수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멸치 육수의 진한 향과 잘 익은 된장의 냄새, 그리고 달콤한 애호박과 두부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홀린 듯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한 솜씨로 수저를 놓고 있는 석두 씨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인 씨, 일어났어요? 마침 딱 맞춰서 다 끓었네. 어서 와서 밥 먹어요. 그가 뒤를 돌아보며 건넨 그 짧은 한마디. 밥 먹어요. 단순한 네 글자였지만 그 말은 제 가슴 속에 쌓여있던 15년 치의 한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식탁은 의무였고 평가받는 시험대였으며 외로움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차려낸 식탁은 달랐습니다.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 내가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정성을 들인 아침 식사.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한 그릇이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48배 무슨 연애냐고 묻겠지만 우리의 시간은 20대의 치기 어린 열정보다 훨씬 깊고 밀도가 높았습니다. 우리는 부부 같기도 했고 때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같기도 했습니다. 원고 마감이 닥쳐 제가 퀭한 눈으로 모니터와 씨름할 때면 석두 씨는 조용히 제 옆에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놓아주고 나갔습니다. 그는 제가 쓰는 글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혜인 씨 글은 참 따뜻해서 좋아요 라는 투박한 칭찬 한마디로 제 불안한 창작의 고통을 달래주었습니다. 마감이 끝나는 날이면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집이나 제 집 부엌에 모였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고 같이 팔을 다듬고 서로의 입맛에 맞춰 간을 보며 찌개를 끓였습니다. 혜인 씨, 오늘은 된장을 조금 덜 넣었어요. 저번엔 좀 짰던 것 같아서. 맞아요. 딱 좋네요. 석두 씨는 정말 된장찌개 장인이라니까요. 별것 아닌 농담에 깔깔거리며 웃다 보면 텅 비어있던 집안 곳곳에 사람 사는 냄새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우리는 단지 안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황빛으로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우리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맞잡은 손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이 들어하는 사랑은 타오르는 불꽃보다 은은하게 타오르는 숯불 같았습니다. 금세 타버리고 재만 남는 불꽃이 아니라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속으로는 아주 깊고 오랫동안 온기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랑 말이죠. 화려한 이벤트나 거창한 약속은 없었지만 매일 아침 안부를 묻고 저녁 식사를 함께 고민하는 그 소박한 일상이 제게는 매 순간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새벽녘에 맥주캔을 따며 외로움을 달래지 않습니다. 대신 석두 씨의 퇴근 시간에 맞춰 밥솥 버튼을 누르고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글을 씁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더 이상 세상과 벽을 쌓는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한 사람의 인생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스며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칫솔 옆에 제 칫솔이 놓이고 제 책장 한편에 그의 취미 잡지들이 꽂히는 과정. 그것은 단순한 동거의 개념을 넘어 서로의 상처 입은 과거를 함께 짊어지고 평온한 미래로 걸어가는 동행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치열했던 젊은 날의 사랑보다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주름진 손바닥을 어루만지며 된장찌개 한 그릇에 행복해할 수 있는 48배, 이 사랑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숯불처럼 아주 오래도록 꺼지지 않을 온기로 우리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지펴줄 것입니다. 평화는 때때로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게 찾아옵니다. 석두 씨와 함께하는 일상이 깊어갈수록 제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해졌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 몸 안에서 낯선 신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독한 마감 끝에 찾아온 몸살이거니 했습니다. 자꾸만 잠이 쏟아지고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에도 속이 메스꺼워졌을 때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아, 이제 나도 정말 나이를 먹었구나. 갱년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구나. 48. 여성으로서의 계절이 저물어가고 인생의 가을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 저는 그저 호르몬의 장난이라 치부하며 약국에서 영양제를 사 먹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예감이 제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부인과 향했습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는 내내 저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산부인과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어색했고 혹시나 큰 병이라도 발견될까 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마침내 제 이름이 불리고 무미건조한 표정의 의사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몇 가지 검사가 이어지고 초음파 모니터를 응시하던 의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향해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혜인 씨, 놀라지 마세요. 갱년기가 아닙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일시에 꺼져버린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의사의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말들은 공중에서 흩어져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임신이라고요? 제 나이가 48인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제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갈라져 나왔습니다. 의사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모니터 속 작은 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수치상으로나 초음파로나 분명합니다.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았네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비현실적으로 눈부셨습니다. 15년. 전 남편과 살며 그토록 갈구하고 수천 번의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던 그 존재. 제 인생의 가장 큰 결핍이었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라고 믿었던 그 생명이 이제야 제게 온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인생의 모든 문을 닫고 포기하려 했던 이 순간의 말입니다.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주책이라고 손가락질하진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석두 씨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막 평온을 찾은 그의 삶에 제가 이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석두 씨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밥알은 모래알처럼 씹혔고 제 손은 식탁 밑에서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평소답지 않은 모습에
석두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손을 덮었습니다. 혜인 씨, 어디 아파요? 병원 다녀왔다면서요.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까? 그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꺼느끼며 간신히 말을 내뱉었습니다. 석두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 임신이래요. 이 나이에 우리가 어떻게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제 고백이 끝나자 식당 안은 무거울 정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질책이나 당황한 기색을 예상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석두 씨가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먹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인 씨,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짐이라니요.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더 건강하게, 더 열심히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네요.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기적을 보여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부서질 듯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가슴팍에서 느껴지는 거칠고 정직한 심장 박동이 제 불안을 단번에 잠재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라고 되뇌는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기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상처를 씻어내는 정화의 비였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생명을 환영하는 축제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가슴 한구석에 맺혀있던 멍울이 그 따뜻한 포옹 속에서 비로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48배 나이에 찾아온 임신.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외롭게 견뎌온 그 모진 시간들에 대한 세상의 보상이라는 것을요. 석두 씨의 투박한 손이 제 아직 평평한 배 위에 조심스럽게 놓였습니다. 혜인 씨, 우리 잘해봐요.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이 끝까지 지켜줄게요. 창밖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안의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걸작입니다. 가장 끝이라고 생각한 지점에서 가장 눈부신 시작을 예고하기도 하니까요. 그 밤, 우리는 인생이 우리에게 건넨 이 마지막 선물을 소중히 품에 안고 기적 같은 내일을 꿈꾸며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 우연히 지갑을 주워준 이웃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속옷조차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몸을 움츠렸던 그 민망한 해프닝을 지나 이제 우리는 48이라는 나이에 한 아이의 부모가 될 준비를 합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며 서로를 소유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이었다면 중년의 사랑은 서로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맞잡고 삶의 파도를 함께 지켜내며 우직하게 늙어가는 것임을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김 속에서 서로를 보며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얼굴이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걸작입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 있다고 믿을 때, 삶은 예고 없이 가장 눈부신 선물을 우리 손바닥 위에 툭 하고 건네주기도 하니까요. 15년의 상처가 기적 같은 새 생명으로 치유될 줄을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이제 내 인생의 따스한 봄날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며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운명적인 인연도 어느 날 마트 앞 벤치에서 혹은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피해 들어간 좁은 처마 밑에서 당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적은 결코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하지만 아주 분명한 걸음걸이로 지금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황혼의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빛이 찬란해서가 아니라 곧 다가올 어둠을 함께 맞이할 누군가가 곁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저희 이 소박한 이야기가 고단한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온기 한 점이 되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기적의 온기를 세상에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도 곧 믿기 힘든 기적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